안녕하세요. 제도권 주식 분석입니다. 수많은 ETF 중에서 S&P 500을 선택하셨던 분들 코덱스로 가시면 가장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준비한 근거들을 바탕으로 저랑 같이 어떻게 투자하고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지를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ETF를 워낙 많이 말씀드리다 보니까 백화점 포트가 됐다라는 분들이 많거든요. 보면 채권 30년 ETF 좋은 방향으로 잘 흘러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코스피가 아무래도 박스피에서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좀 하방을 방어하면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코덱스 200 타겟 위클리 커버드 콜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에이스 미국 배당 퀄리티 커버드 콜의 경우에는 슈드는 시드가 많이 필요한 그런 상품이거든요. 그래서 시드가 좀 부족한데 돈을 빨리 모으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기술주가 포함된 형태의 에이스 미국 배당 퀄리티가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겠다라고 포트폴리오 설명드렸습니다. JPQ와 디보 같은 경우에는 워낙 좋은 ETF들이고요. 새롭게 모아가는 이제 이런 ETF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자, 오늘 말씀드릴 ETF는 결과적으로 좋은 ETF가 많지만 우리가 평균 보유 기간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4개월이라고 하더라고요. 4개월. 그리고 연금은 조금 그나마 낫습니다. 왜냐하면 해지하려면 너무 힘들기 때문에 10개월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좋은 ETF는 장기적으로 보유하면 우상향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중간에 이렇게 흔들 때마다 나는 팔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장기 보유하는데 좀 걸림돌이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경제학적으로 접근해보면 탄력성의 법칙, 이렇게 더 많이 빠질 것 같은 느낌, 그리고 관성의 법칙은 계속 빠질 것 같은 이 느낌 때문에 그러다가도 중간에 다른 종목들이 올라오게 되면 갈아타고 싶은 마음이 든다는 거죠. 대부분 여기서 많이 파셨고요. 다시 시작하는 그런 단계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힘든 이유는 바로 확신이 없기 때문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확신은 결국에는 현금 흐름입니다. 현금 흐름. 장기적으로 좋은 ETF를 주력으로 모아간다라고 할 때 시장이 상승할 때의 수익을 볼 수 있는 포트폴리오와 또 방어적인 자산의 포트폴리오를 같이 가져가시는 것이 장기 투자할 때 이렇게 요 기점을 살펴보면은 많이 빠진 건데 또 많이 빠졌다라기보다는 다른 거 하나는 또 올라가고 있는 국면이다 보니까 실제로 큰 걸림돌 없이 잘 운영할 수 있을 거고요. 특히나 리츠 같은 경우에는 월 9% 정도의 배당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당금을 토대로 배당금이 많으면 많을수록 주가가 빠져 있는 것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니까 결과적으로 이렇게 안정적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축할 수 있는 것이 또 높은 배당의 장점이니까 장기 투자가 힘들다라고 한다면 결국 확신이 없기 때문인데 그 확신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 높은 배당금을 바탕으로 한 커버드 콜이나 이런 리츠, 금, 채권 이런 것들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리츠의 특징을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 보면 1년 동안 참 힘들었지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는 과정에서 참 힘들었거든요. 근데 보면은 결과적으로 주가는 거의 보합으로 왔고요. 이 사이에 배당이 한 9% 정도 지급됐으니까 투자의 관점이나 방향 자체를 무작정 이렇게 안 좋다라고 보기보다는 내려왔을 때 잘 사 모았다라고 한다면 지금 좀 단가가 더 낮아져 있을 수 있겠다라는 거죠. 리츠 같은 경우에는 경기 방어적인 성격이니까 당연히 시장이 좋을 때는 엔비디아나 나스닥에 투자하지 누가 리츠 같은 확정 금리에 투자하겠습니까마는 같이 모아가는 것이 결과적으로 장기적으로는 유리할 수 있겠다. 금리 인하나 부동산 투자는 관심 없으신 분들이 없겠죠. 그리고 월 인컴이나 금리가 떨어진다라고 한다면 실물 자산에 대한 가치가 더 높아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부동산 규제도 완화될 가능성이 크니까 정권이 바뀌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리츠는 대략적으로 2천만 원 투자하게 되면 월 15만 원씩 지급이 됩니다. 살펴보시면 좋겠고 장기 투자할 때 방어자산을 같이 가져가 보시면 여러분들 신세계입니다. 그래서 그거 안 하신 분들은 4개월, 10개월 만에 갈아타시는 거고요. 어쨌든 S&P 500 같은 경우에는 연평균으로 오랫동안 투자하게 되면 10%씩 오른다라는 사실을 알고 계실 거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연금 이라는 형태로 다양한 자산운용사에서 한국 상장 S&P 500을 투자하실 텐데 대표적으로 코덱스가 이제 이슈가 있었죠. 코덱스의 경우에는 그동안 TR 형태라고 해서 배당을 지급하지 않고 자동으로 재투자되는 그런 형태였는데 이제 기재부에서 7월 1일부터 배당을 지급해 그리고 배당을 지급하면서 세금을 가져와라고 정책을 또 갑자기 바꿨습니다. 그래서 코덱스가 선택을 했었어야 되는데 보통 ETF들은 배당을 1배 주는 거죠. 근데 그동안 TR 상품에서 15번의 배당이 누적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15번 동안 배당을 2배를 지급하겠다라고 이익잉여금에 대해서 배당 성향을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코덱스의 대표적인 자산들 S&P 500과 나스닥 TR 상품에 대해서 분기 배당을 할 거고요. 앞으로 기본 배당금 이외에 총 15번의 누적된 배당금을 앞으로 더 주겠다라는 거예요. 코덱스 S&P 500 타이거와 라이즈입니다. 얘가 정상적이고요. 얘가 비정상이고 얘도 비정상입니다. 얘가 왜 비정상이냐? TR에서 이제 DR로 바뀌는 과정에서 이제 배당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동안 누적치가 없어요. 라이즈 정상이고요. 타이거는 보통 이 배당금이
50원에서 한 60원 사이 되거든요. 55원에서. 그러면은 80원이니까 비정상인데, 왜냐하면 그동안 아시다시피 배당을 임의로 삭감한 이후에 4월달 분배금을 이거를 합쳤어요. 그러면서 배당금이 많아 보이는 척 했는데 이게 사실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 사이에 있어야 됩니다. 수익률 측면에서 먼저 비교를 해보면 뭐 단기간에는 좀 그렇다고 쳐도 1년, 3년을 비교해보면 17%, 17.27, 뭐 하여튼 좀 차이가 좀 있죠. 얘가 좀 앞서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얘가 중간 2등, 3등이네요. 아무튼 이렇게 공시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 거고, 자, 실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제가 한번 비교 분석해 드릴게요. 타이거는 1배 배당이고요. 얘는 2배 배당입니다. 그래서 직관적으로 이 배당금은 2배로 120원 대 60원이 갈리게 될 거고요. 얘는 직관적으로 봤을 때 재투자 여력이 생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죠. 이게 무슨 말이냐? 아까 빠지는 종목 그리고 오르는 종목을 같이 동시에 보유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빠지는 종목을 추가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여력, 즉 리밸런싱 할 수 있는 여력이 2배로 생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조금 더 유리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거고, 총 15개의 분기를 비교할 건데, 총 잔고를 살펴보면 60182 그리고 60400입니다. 잔고가 더 늘어나는 이유가 바로 복리 때문입니다. 그대로 재투자한다라고 가정했을 때 400만원을 처음 투자할 거예요. 매월 100만원씩 400만원. 얘는 한 주당 2만원이거든요. 얘는 한 주당 18,000원입니다. 그래서 이 주식 수를 200주를 살 수가 있겠죠. 그러면 배당금이 60원이니까 200 곱하기 60 하면 한 분기에 배당금이 12,000원이 지급이 돼요. 그래서 잔고가 이렇게 나올 거고요. 일단 그 다음 분기에는 800만원이 누적적으로 400만원에 추가를 해서 투자를 하게 될 텐데, 200주를 투자를 더 하게 됩니다. 그러면 누적적으로 400주고요. 60주면 24,000원이 배당금이 지급되면 이제부터는 2만원이 넘기 때문에 애드를 할 수가 있어요. 한 주를. 그러면 401주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46,000원이면은 또 한 주를 살 수가 있고요. 이제 48,000원이면 두 주를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주식주를 늘려가는 거고, 15개 분기가 되면은 총 주식수가 3049주가 되는 거예요. 근데 중간에 아무래도 단가가 비싸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여력이 좀 부족하다라는 건데, 자, 얘는 이제 18,000원이거든요. 그리고 배당금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222주, 445주, 668주 더 빠르게 늘어나는 그런 구조예요. 그리고 한 주당 18,000원이다 보니까 주식수가 5주, 7주 점점 복리로 다시 늘어나거든요. 이렇게 보면은 이제 배당금 차이를 매월 100만원씩 투자하게 되면은 실제 첫 해는 별로 차이가 안 나거든요. 근데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 갭이 점점 벌어진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재투자 여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재투자 여력. 그러니까 큰 차이가 없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중간에 가는 과정에서 얘를 재투자할 수도 있겠고 이거를 다른 데 투자할 수 있겠고 뭐 여러 가지 방안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배당금 차이가 매월 200만원이면 추가적으로 더 많은 금액이 매년 벌어지다 보니까 사실 어떤 곳에 또 팀을 더 써야 되는지를 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 정리를 한번 해보면 여러분들이 3가지 이슈가 예상이 되는데요. 저는 배당금을 2배를 더 준다라고 한다면 굳이 덜 받을 이유가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이 3가지 시나리오를 한번 살펴보면은, 첫 번째 재투자 효과입니다. 배당금을 더 많이 주면 당연히 시장 대응 여력이 증가한다라는 그런 상황에서 살펴보면은 더 많이 빠진 종목을 살 수 있는 여력이 그만큼 증가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배당금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주식수 곱하기 배당이거든요. 배당금을 더 많이 준다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이 재투자 효과에서 주식수를 늘려갈 수 있는 장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배당금을 더 많이 줘서 내가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커지거나 아니면 주식수를 늘려갈 수 있는 측면에서는 당연히 이게 더 효과적이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라는 생각입니다. 이제 문제는 배당락인 거죠. 배당락 1을 기점으로 앞과 뒤가 나누어지는데, 실제 뒤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배당을 못 받게 되죠. 그래서 배당을 못 받은 만큼 주가가 빠지는 거고, 앞서 있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배당락 때문에 주가가 빠지지만 이 배당으로 메꿔준다라는 그런 개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앞에 사느냐 뒤에 사느냐 이런 것들로 많이 그 논란이 되고 있는데, 제가 뒤에 근거 자료를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배당락만큼 딱 그만큼 주가가 빠지는 게 아닙니다. 이 부분은 뒤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세금 효과 먼저 말씀드리면, 연금계좌에서 특히나 중요한 포인트인데, 외납세액 이슈 아시죠? 외납세액 이슈라고 하는 것은 이번에 25년 1월 달을 기점으로 해서 앞과 뒤가 달라지는 건데, 요 전에 배당 재원을 바탕으로 뒤에 배당금을 주겠다라는 건데, 이때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자, 미국에서 배당받는 세금에 대해서 15%를 그동안 국가가 보전해주고 나중에 이자 배당의 수입 시기에 그때 세금을 내라라고 하는 것이 25년 1일 전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 뒤는 너무 많이 외국에서 투자하다 보니까 이 국가가 내는 부분에 대해서 부담이야 라고 해서 15%의 미국에서 내는 세금에 대해서는 그냥 원천징수한 다음에 85%만 뒤에서 알아서 복리로 불려줄게 라고 하는 것이 25년 1월 이후란 말이죠. 근데 이 코덱스의 상품 같은 경우에는 이 전에 발생된 분배금을 바탕으로 뒤에 지급을 해주다 보니까 재원에 대해서 100%가 다
복리로 불어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리 효과가 극대화된다라는 거 이해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ETF의 세금 측면을 살펴보면은 ETF는 국내 주식의 매각 차익 이외에는 전부 다 보유기간 과세입니다. 이 보유기간 과세는 뭐 어려운 용어로 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용어가 있어요. 이게 바로 배당소득세의 재원이거든요. 배당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그 과세 근거입니다. 그러니까 모두 다 배당소득세라고 보시면 되는데, 배당소득세는 아시다시피 누진세율입니다. 그러니까 세금 많으면은 많을수록 세금을 더 내는 그런 구조란 말이죠. 근데 중간에 세금을 어쨌든 털고 가는 것과 한 번에 나중에 매각 차익을 한 번에 냈을 때는 당연히 누진세로서 훨씬 더 일반 ETF가 커질 수 있겠다라는 거죠. 어차피 ETF는 장기적으로 가져가는 목적이 큰데 중간에 세금을 내면서 가거나 아니면 한 번에 내면서 가는 건데 이게 되게 클 수 있습니다. 누진세율이 되게 무섭거든요. 그래서 분리과세 하는 거고 분류과세 하는 거고 그러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전부 다 배당소득세로 과세되는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시면 중간에 세금을 털고 가는 것이 훨씬 이득일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좀 보시면은 될 텐데, 제가 분배락 한번 보여드릴게요. 정말 이해 못 하시겠으면요, 그냥 분배금 받으면 그냥 재투자하시면 똑같습니다. 어차피 그냥 만약에 10,000원 줄 거를 20,000원을 줬잖아요. 그러면 20,000원을 그냥 주식 사면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어차피. 근데 자 보세요. 분배락이라고 하면 무조건 주가가 빠져야 될 텐데, 이 분배락만큼 주가가 빠질 때도 있고 분배락인데 오를 때도 있고요. 오를 때도 있고요. 이게 정확히 발라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분배락으로 당연히 배당을 못 받은 사람들에 대한 형평성 때문에 주가가 빠지는 것은 맞거든요. 근데 딱 배당이 만약에 1%였다라고 한다면 1%가 빠지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ETF는 기관도 보유하고 하락시 알고리즘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만큼 빠지면 사게 되는 그런 로직들이 있을 텐데, 배당이 1%였으니까 1% 빠진 것은 제외해줘 이런 로직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분배락 때문에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ETF가 매수되는, 유입되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고요. 그리고 S&P처럼 장기적으로 흐름이 안정된 모습을 보이는 이런 상품들 같은 경우에는 대기 수요로 인해서 내가 기다리고 있는데 주가가 빠졌다 그러면은 빠진 것의 착시 효과 때문에 이 주식을 살 수 있는 그런 여력도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살펴보면은 실제 미국 배당 다우존스 같은 매달 분배를 주는 이런 상품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은 당연히 뭐 샀다 팔았다 하는 것이 정상적이겠지만 이런 것도 그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몇 개만 더 보여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렇게 깊이 팔 내용은 아닌데요. 여러분들이 워낙 이 이슈에 대해서 궁금하시니까 제가 연구 결과까지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거를 배당 평판에 따라서 분석한 결과가 있는데요. 자, 배당 평판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두 가지 종목이 있습니다. 이렇게 움직이는 잡주, 그 다음에 이렇게 움직이는 S&P 500 같은 우량주. 이게 배당 평판이 좋은 기업, 배당 평판이 나쁜 기업이거든요. 이렇게 올라가는 주식을 봤을 때 이렇게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이거를 기회로 본다라는 그런 관점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배당락만큼 주가가 그렇게 빠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연구한 결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배당 평판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분석한 건데, 실제로 이 배당락 이래는 상대적으로 비정상적으로 수익률이 높았다라는 거예요. 배당 평판이 구축된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런 기업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좀 덜 빠졌다라는 건데, 이게 뭐 비슷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데, 배당 평판이 구축된 우량 기업은 상대적으로 배당락이 적게 발생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빠지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기회로 본다라는 거죠. 이렇게 오르는 것에 대해서. 자, 기사도 몇 개가 있거든요. 인베스팅 살펴보면은 배당락과 배당금 간의 차이. 그러니까 배당락하고 배당금이 똑같이 떨어지느냐 이런 문제를 한번 살펴본 내용인 건데, 배당락 이래 주가 하락이 세월이 흘러갈수록 점점 줄어들어 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 배당이라는 것은 기업이 이미 쌓아놓은 이미지이기 때문에 주가가 빠졌다 하더라도 이걸 기회로 본다라는 그런 내용인데, 실제로 배당락 이래 주가 하락분은 증시가 악재로 인해서 폭락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실제 배당금보다 작다라는 거죠. 그래서 배당락 이래 주가 하락분과 배당금을 비교했을 때 배당락 이래 주가 하락분이 배당금보다 더 작았다라는 거죠. 배당금을 많이 받으면 좋은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즈워치 같은 경우에도 실제 종목들의 사례를 바탕으로 또 연구 결과가 있는데, 배당락 이래 팔았으면 2.85% 손해를 봤는데, 그러니까 배당을 많이 줬다라는 거죠. 근데 종가 기준에는 배당을 5.31% 받았기 때문에 똑같이 빠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당연히 똑같이 빠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실제 많은 요소에 대해서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배당락 전날 종가 대비해서 배당락에 대해 주가 하락폭이 배당 수익률보다 크지 않아서 충분히 수익을 확보할 수 있다. 그래서 배당을 받고 파는 것이 여러분들의 세금 문제가 뭐 없다라고 한다면은 더 매력적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런 것뿐만 아니더라도 분배락과 배당락이 워낙 이슈가 돼서 그렇긴 한데, 이런 것뿐만 아니더라도 이제 분배락뿐만 아니라 재투자 효과나 세금 효과를 보더라도
당연히 지금 현재로서 유리한 부분이 많다라는 거고요. 자, 결국에는 이렇게 정성들여 준비한 이유가 조삼모사 아니냐, 배당금을 많이 주면 배당락이 심해지는 거 아니냐라고 할 텐데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거 말고도 장점이 많다라는 거고, 대표적으로 이렇게 좀 떨어져 있을 때 재투자할 수 있는 여력 때문에 이렇게 같이 올라가자라는 거고요. 뭐 수십억 아닌 이상 그냥 수익률 더 높은 곳에 투자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수익률만 보더라도 코덱스가 더 높았고요. 그래서 포트폴리오 구성할 때 이런 식으로 싼 종목들을 살 수 있는 여력이 증가한다라는 것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고, 자, 마지막으로 표준 편차 보여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표준 편차라고 하는 것은 1일 변동폭을 통계적으로 접근해서 가장 싼 가격에 매수하겠다라는 그런 전략입니다. 저도 지난 금요일날 20주를 매수를 했거든요. 보면 이때 1.2% 빠지길래 매수를 했는데, 보시면 정규분포를 가정했을 때 이렇게 움직이는데 3년 동안의 데이터를 살펴보면은 1.02 정도 빠지면 가장 낮은 가격에 살 수 있는 겁니다. 얼마의 확률로? 68%의 확률로. 그러니까 68%의 확률로 1% 오르거나 1% 빠지거나 하거든요. 이 데이터를 보면은 사실 1%가 가장 많은 확률인데, 이거보다 더 싸게 사고 싶지만 사실 별로 기회가 없어요. 3년 동안에 놓고 보면은 뭐 20번 정도 있긴 한데, 더 싸게 사기는 쉽지 않다라는 거라서 사실 높은 거는 거의 없고요. 빠진 거는 한두 번 있죠. 그러니까 이 정도 1% 빠졌을 때 사면은 좋겠다라는 거고, 대략 횟수는 한 15번에서 20번 정도 사면은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20주씩 그냥 모아가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펴보시고 10번 정도 기회가 오니까요. 뭐 금액에 따라서, 여러분들 투자 금액에 따라서 가장 싸게 사고 싶다 하시면은 뭐 한 1% 정도 빠지면 사시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물론 환율도 감안해야 되고 여러 가지 요소 감안해야 되겠지만 그거 다 감안해서는 절대 못 삽니다. 정리를 한번 해보면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요. 심플하게 2개 가져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특히나 3040, 2030, 뭐 3050까지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2개, S&P 500을 방어적인 성격과 같이 구축하는 것에 대해서는 얘가 떨어지더라도 얘가 지켜준다라는 측면에서 장기적으로 우리가 오랫동안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긴다라는 거, 그리고 배당을 2배 더 받게 되면 여러 가지 여력이 생긴다라는 것과 세금 혜택, 그리고 재투자 여력이 생긴다라는 측면에서 사실 여러 가지 뭐 이슈가 많겠지만 이런 측면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투자 오랫동안 성공하실 수 있는데 좀 밑거름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고맙습니다.